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우희 작가의 반역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반역. 사람이란 저마다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여서 멋도 맛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놈의 마음이란 것이 이상야릇한 것이어서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이 남의 마음일 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가늠하기 힘든 것이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란 언젠가도 풀길 없는 가장 골치 아픈 인간의 영원한 수수께끼인지 모른다. 나에게는 동고양인 김제이라는 중마지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에 관한, 아니, 그보다 그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의 마음의 창문을 들여다보고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믿는 탓은 아니다. 요즘 와서 내가 더욱더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르게 되었다고 자탄하는 주제에 내가 남의 마음인 그의, 김제이의 마음을 알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감히 그의 이야기를 쓴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어쩌면 나 자신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는 까닭이다. 김제이와 내가, 우리들이 자란 고장은 산 좋고 물 맑은 곳이지만 뭐 그런 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떤 개인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그가 자란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일리가 없지 않지만, 대동소이한 환경에서 커온 그와 나의 성격이나 이제까지의 행적이 판이한 것을 보면 각종 상황을 그렇게 중요시할 것은 없을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자란 고장이란 봄이면 진달래가 피는 산이 있고 개나리에 뒤이어 민들레꽃이 피는 들 한가운데를 맑은 냇물이 흐르는, 그리고 착한 사람도 짓궂은 사람도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시골이었다. 이 정도로 우리들이 자란 환경이나 사회 환경을 그리는 데 그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김제이의 마음, 아니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그의 행적을 그리는 일이 여기서는 더 중하고 급한 까닭이라 할까. 언젠가 김제이를 포함한 우리 조무래기들은 국민학교, 당신은 보통학교, 4학년 때 일이니까 한 12살이 되었을 것이다. 저녁 늦게까지 어두컴컴한 교실에 갇혀 있었다. 어느 누구에게 무슨 큰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네 반의 어느 누군가가 같은 학년의 어떤 계집애한테 작지 않은 흙덩어리를 던져 조금 면상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 조무래기들이 어둡게까지 교실 안에 감금된 까닭이었다. 우리들 어느 누구도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랬는지 그것을 몰랐다. 엄격히 따지면 흙덩어리를 던진 장본인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마다 억울하다고 투덜거려 보았으나 우리네들 가운데 그런 장난을 친 놈이 있다는 이상 어쩔 도리 없이 졸아들어만 가는 배를 자꾸만 허리띠로 졸라매며 실없이 웅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유리창에 남아있던 저녁 햇빛 한 줄기마저 사라지며 교실 안이 갑작스레 어두워지자 교실 한 구석에서 훌쩍훌쩍 콧물을 짜내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이제까지 그저 투덜거리기만 하던 우리 존무래기들은 우리가 놓인 한심스러운 딱한 사정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자식이 그랬는지 이제 썩 나서라! 라는 고함 소리가 튀어나오자 교실 안의 분위기는 사뭇 살벌해 갔다. 처음에 한결같이 느낀 계집애한테 흙덩어리를 던진 쾌거에 대한 곤명감이나 영웅시적 동경심은 그로 말미암아 깨끗이 가시고만 셈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 내 옆에 말없이 앉아있던 제이가 불쑥 일어나더니 흙덩이를 던진 게 누군지 확실치도 않은데 이렇게 우리네 반 전부를 늦게까지 가두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에 담임선생에 대한 항의조에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평소에 그다지 말이 많지 않은 그로서는 뜻밖의 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이의 의견은 삽시에 대다수의 공명을 얻어 조무래기들은 얼굴을 붉히며 우리네 반 전원을 감금한 담임선생의 처사를 힐난했다. 그러나 잠시 후 고수머리의 담임선생이 어두운 교실 안으로 들어서자
조무래기들의 힐라는 일순에 씻은 듯이 가시고 말았다. 눈동자마다 깃들었던 노여움의 빛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바닷속같이 고요한 교실 안에서는 누군가가 간간히 훑어올리는 콧물 소리만이 들렸다. 흡사 고양이 앞에 쥐새끼들이 되고만 셈이다. 교단으로 올라선 담임선생은 한번 쓱 우리들을 훑어보더니 언 놈인지 이제 정직하게 호명하고 나서봐 라고 일렀다. 그러자 이제까지 간간히 들려오던 콧물 소리조차 딱 멎고 마는 것이 아닌가. 무거운 침묵 속에 담임선생과 우리네 조무래기들이 대치한 채 몇 분이라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흘렀다. 눈길을 책상 위에 떨어뜨린 나는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그러한 나의 귀에 제2의 차차 거칠어가는 숨소리가 들리는가 하더니 얼마 후 그것은 분명히 끙끙대는 신음소리로 변해갔다. 나는 그러한 그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 담임선생에게 방금 털어놓은 역정을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하고 가슴을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가슴으로 책상 뚜껑을 냅다 튕기면서 벌떡 일어섰다. 순간 나의 전신은 헤아리기 힘든 전율에 떨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그의 입을 튀어나온 것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어긋난 뜻밖의 말이었다. 그는 고함치듯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담임선생이 교실로 들어오기 직전 흙덩어리를 던진 게 누군지 확실치도 않은데 이렇게 우리네 반 전부를 늦게까지 가두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동하고 나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가 아니었던가. 한편 담임선생은 그렇게 실토하고 나선 그를 흰자위가 승한 눈으로 한번 흘끗 쳐다보며 너냐? 하고 그러나 조금 뜻밖인 표정을 짓더니 그럼 너 모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했으니까. 하고 일렀다. 그 소리에 그의 얼굴이 잠시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끄덕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하고는 입을 한 일자로 꾹 다무는 듯이 보이는 일순. 울음을 터뜨리면서 책상 위에 엎드리며 두 팔을 엮어 얼굴을 가려버렸다. 우리네 조무래기들은 모두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얼른 가늠할 수가 없었던 때문이었다고나 할까. 잠시 후 제이는 담임선생에게 끌려 직원실로 가고 우리들은 모두 감금에서 풀려 어두운 교실을 뛰어나왔다. 그러나 운동장으로 나온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아름드리 느티나무 밑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아 그가 놓여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아무리 하여도 그가 계집애한테 흙덩어리를 던진 장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탓이다. 그리고 그의 집은 학교에서 올이나 떨어진 나와 같은 마을에 있었다. 둘레가 완전히 어둠에 쌓였을 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축 어깨를 내린 그가 검은 책보를 옆에 끼고 학교 현관을 나서는 것을 보자 벌떡 몸을 일으켜 다른 박질을 쳐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렇게 다가간 나를 보자 흘끗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그저 걸음을 옮겼다. 나는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의 얼굴을 조심스레 건너다 보며 그의 옆에 붙어 걷고 있다가 교문을 저만큼 뒤로 하고서야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 그거 정말이니? 그러자 그의 대꾸가 없었다. 나는 한번 발에 걸리는 돌멩이를 걷어차고 나서 난 네가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자 그는 역정을 내듯이 대꾸했다. 내가 했으니까 했다 그랬잖아.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잠시 또 말없이 걷고 있다가 그 계집애가 흙덩이로 얻어맞았을 때 넌 나하고 뒷산에서 아카시아 꽃을 훑어먹고 있지 않았어? 하고 따져들었다. 나의 그 말에도 한참 동안이나 그는 대꾸가 없었다. 네가 안 하고 어찌 했다고 나섰어. 내가 그렇게 연거푸 다그치자
그제야 그는 무거운 듯이 다시 그 입을 열었다. 응, 사실은 내가 아냐. 그런데 왜 나섰어? 또 한참 동안이나 그의 대꾸가 없었다. 나는 은근히 그의 대꾸에 바라는 게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얼마 전 학교 도서실에서 빌려본 책에서 우리네의 아까의 일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어린 학생이 억울하게 남아있는 반원들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나섰다는 소영웅이라는 이야기를 읽은 기억에서 어쩌면 그가 그러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잠시 후 들려준 그의 사연은 나의 기대에 어긋났을 뿐 아니라 그가 자처하고 나섰다는 동기라는 것이 그때의 어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시 무거운 입을 연 그는 응, 왜 그랬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나는 그의 말꼬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뭐? 네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응,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들을 공연실에 가둬두는 선생님한테 역정이 갔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런 놈은 호명하고 나서라고 하자 그따위 짓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놈이 미워졌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런데 잠시 후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화를 낸 내가 미워졌어. 그건 뭐야? 나는 어둠 속에서 여우한테나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대도. 나는 더욱 머리가 어수선해져서 그래서 네가 했다고 일어섰단 말이야? 응, 그것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일어나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럼 나는 더듬거리고 나서 그럼 선생님한테 그 말을 했어? 하고 또 다그쳐 물었다. 아니,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왠지 그러기가 싫었어. 이건 도무지 모를 일이라고 나는 내던질 수밖에 없었다. 올이나 되는 어둠길을 그와 나란히 서서 걸으면서 나는 김제이가 무슨 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뇌골을 어지럽혔다. 그렇게 자기가 하지 않은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쓴 그는 그 후 그 벌로 한 달가량이나 교실 소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당시를 생생히 되살릴 때마다 나는 이상야릇한 감회에 젖는다. 그리고 그가 그 뒤 나와 함께 입학한 중학교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을 되새기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당시의 중학, 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의 일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모두 재고장으로부터 학교로 돌아온 우리들은 개학 이틀째 되는 날 기하를 가르치는 수학선생을 배척하는 화려한 스트라이크를 벌여놓은 것이었다. 학생들의 선생에 대한 배척 스트라이크의 명분이란 예나 지금이나 맹랑한 것이지만 기억을 되살리면 그 수학선생이 아주 깐깐한 성격에서 채점에 인색했던 탓이었다. 우리들 가운데 1학기 성적의 낙제 점수인 60점 이하를 맞은 학생이 거의 반수나 되고 보니 그때의 나이로서 그럴 법도 한 일이었다. 낙제점을 면한 축도 80점 이상을 맞은 학생이 하나도 없었던 만큼 배척의 기세는 대단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몇몇 성동자들의 선동에 뇌동하여 기하 시간에 그 수학선생이 교실 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일제히 일어나서 책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와버린다는 전술을 쓰기로 하였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책상 밑에 가방 위에 한 손을 얹고 수학선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가슴은 그야말로 서스펜스와 스릴에 충만해 있었다. 아마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반항의 심리에는 그렇게 취하는 듯 싶은 서스펜스나 스릴이 섞여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읽고 그 수학선생이 잘잘 슬리퍼를 끌며 나타나더니 도어를 열고 들어섰다. 그 한 발자국이 문턱을 넘어서기가 바쁘게 우리들은 우와 하고 기성을 지르며 책가방을 들자 미리 열어놓은 뒷문으로 쇄도에 갔다. 우리들은 삽시에 교실을 비우고 복도를 거쳐 교정으로 뛰어나가자 축구 골문이 있는 곳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쾌감과 불안이 범벅이 된
일종의 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저마다 공연히 기성을 울렸다. 나는 거기 끼어서 허튼 소리를 털어내다 보니 김재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일까? 잠시 후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다물어 으스스한 고요가 머리 위에 내려앉게 되자 누군가가 김재희는 나오지 않고 교실에 혼자 남아있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나의 가슴은 뜨끔했다. 어쩌자고 혼자 남았을까? 잠시 후 그것을 확인하는 척후가 뽑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내가 지명되었다. 나는 난처한 나머지 스스로 얼굴이 울상으로 이그러지는 것을 깨달았으나 살벌한 분위기에서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가끔 열려진 창문으로 내다보는 선생님들의 눈길을 피해가면서 무거운 걸음을 옮겨 아까 우리가 뛰어나온 교실로 기어들어서 유리창문 밑에 가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빼어 유리창 너머로 겁먹은 시선을 안으로 보냈다. 나의 눈길에 잡힌 것은 이상스럽고도 감명 깊은 광경이었다. 교단에 선 수학선생은 교실 뒤편에 혼자 남아있는 김재희를 상대로 까딱도 않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잠시 동안 나의 척후 인물을 잊고 그 광경에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눈여겨보니 홀로 교실에 남아있는 김재희는 한 팔을 구부려 얼굴을 가린 채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세찬 전율이 나의 전신을 스치더니 그것은 뒤이어 파상적으로 엄습해왔다. 잠시 후에 제정신을 거둔 나는 살그머니 그곳을 빠져나와 다시 축구 골문이 있는 데로 돌아가 내가 확인한 광경을 여럿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김재희가 울고 있더라는 것만은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스트라이크의 선동자 몇 명이 무기정학을 맞는 처벌로 다시 학교는 잠잠해졌는데 무기정학을 당한 선동자들이 다시 복귀하기 전에 김재희는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물론 그것은 그가 동급생들의 눈총을 맞게 되어 외톨이가 된 데 그 원인이 있었지만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까닭만은 아닌 듯 싶었다. 스트라이크가 가신 며칠 뒤 같은 하숙에 있었던 내가 그에게 그때 교실에 혼자 남은 까닭을 묻자 그는 어린 시절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어둠길을 돌아갈 때 그가 나에게 준 말과 꼭 같은 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왜 그랬는진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더 그 사연을 다그쳐 묻자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아마 가장 나쁜 기하 점수를 맞았을 거야. 50점이었으니까. 나도 누구 못지않게 수학 선생을 싫어했지. 그런데 모두 우르르 밀려나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루에 붙은 발이 떨어지지 않고 허리가 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지. 어째 그랬을까? 그리고 그가 들려준 그의 말을 나는 어릴 때 그가 들려준 그것보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 싶었다. 내가 만약 자네처럼 60점 이상의 급제 점수를 맞았더라면 나도 함께 밀려나갔을지도 몰라. 금세 그의 말뜻을 알아새기지 못한 우둔한 나였지만 그와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고 누워서 곰곰 생각하자 어느 정도 그의 마음씨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만은 최하 점수를 맞은 것으로 자처하는 그 자신만은 김재희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이다. 차마 그 수학 선생을 배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항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이 그것을 용어하지 않은 것이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간 그가 그 다음에 전문학교 입학 자격 시험을 쳐서 무난히 패스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나의 우등 졸업보다도 더 기뻐했다. 얼마 후 나는 그가 일본의 모 관립고등학교에 무난히 입학한 것을 축하할 수 있는 이중의 기쁨을 가졌다. 그와 나는 그의 봄에 함께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갔다. 나는 사립대학의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탓으로 그와 만나기보다는 서신교환으로 우정을 나누는 편이 더 많았다. 방학 때는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무전여행도 즐길 수 있었는데
그는 고등학교의 알트 하이델베르히적인 청춘 국가의 기풍에 젖기보다는 차차 더 내성적인 자기 탐구의 차원으로 그 스스로를 몰고 가는 듯이 보였다. 언젠가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는 기차 속에서 이력으로 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이와나미 신쇼를 탐독하고 있다가 감기 깊은 어조로 마주 앉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던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좋은 말인데 로렌스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무엇인 줄 아나?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여름 풍경을 내다보고 있더니 아라비아 부족을 이끌고 그처럼 초인적으로 싸웠고 갖은 고난을 이겨낸 그가 가장 강적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얼굴에 서린 감개의 빛을 짙게 하며 그렇지!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강적은 자기 자신이야. 나는 그 무렵 제멋에 겨워 잔뜩 싱그러웠던 만큼 그의 그러한 이야기는 나의 마음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저 귓전을 스쳐 빗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최대의 강적은 자기 자신. 그 말은 나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소한 말이 아닐 수가 없었다. 숱한 1인 학생들 틈에 끼어 3년간 우수한 성적을 견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아예 관립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나와 함께 같은 사립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때의 일반적인 학생 풍조에서 그러한 그의 대학 선택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또 한 번 그에게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거침없이 시원스러운 것이 도리어 오만에 가까웠다. 물론 시험만 치렀으면 나는 어떤 관립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었지. 그럼 이 대학의 어느 교수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다시 다그쳐 묻는 나에게 거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엇에 들린 것처럼 관립대학에 들어가려는 꼴이 싫었어. 다만 그뿐인가? 능히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말하자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일?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뇌까리고 그저 흐뭇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김재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부터 그러한 의문이 하나의 수수께끼로 나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대학에 다닌 2년간이라는 세월은 김재희나 나의 반생에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한가하고 즐거웠던 기간이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그 뒤에 우리들이 거의 쉴 새 없이 연이은 극한 상황 속에 몸을 떠맡겨야 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일본에 전시하이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큰 경제적인 부려의 맛을 맛보지 않고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둘이 다 영화를 즐긴 편인데 나는 가끔 노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의 브로마이드를 사들였으나 그는 그러한 나를 지켜볼 뿐 한 번도 나처럼 여배우의 브로마이드를 사들이는 일이 없었다. 한 번 그가 읽고 있는 책갈피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혹시나 했더니 그것은 배우 사진이 아니라 인도의 시성 라빈드 라나드 타고르의 사진이었다. 나는 타고르의 사진이랑 어쩐 까닭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타고르의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이 얼굴은 보통 얼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좀 빈정대는 가락으로 왜? 수염이 좋아서? 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꾸는 아니, 이 얼굴은 자기에게 이긴 얼굴이야. 라고 대꾸를 하였다. 그의 그러한 대꾸를 듣고 나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 혀를 찼다. 자기 자신, 최대의 강적. 언젠가 그가 기차 안에서 나에게 준 그 한마디를 되새겼던 것이다. 그와 하숙을 같이 하고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된 것은 그와 나는 같은 고장에서 함께 어울려서 자라난 중마지우이면서 기실 마음의 핵심의 채색도가 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니, 색채의 농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색채 자체가 다른 것인지도 몰랐다.
마음의 채색이 무엇인지 나 자신 그것이 확실치는 않았으나 그러한 느낌은 나의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실감이었다. 그러한 실감은 실제로 확인될 때가 왔다. 그것은 그와 내가 함께 소위 학병이라는 허울 좋은 징집에 걸리게 된 때였다. 며칠 동안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다. 그러나 주고받는 사설의 태반은 거의 내가 짓거리는 말이었다. 그는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묵묵히 듣고만 했고 내가 열띠어 무엇인가 물으면 이렇다 할 의견은 전개하지 않고 그저 그 가부와 참부를 표시할 뿐이었다. 나는 그러한 고민 끝에 기피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그 결의를 말했더니 대꾸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려 하였더니 그는 그 무거운 입을 열어 나는 자진지원에 나가겠어 하고 말했다. 나는 그의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때까지 그와 주고받던 이야기의 경위로 보아 그가 자진지원하리라고는 거의 생각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뭐? 자진지원한다고? 그러한 나의 언성은 한 옥타브나 튕겨올랐다. 그럴 수밖에 없겠어.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그런 결론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전환?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겠다는 건 어찌 된 거야? 나는 그동안 끌려 나가느냐 기피하느냐를 두고 자네 의견도 경청하고 내 자신 곰곰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동안 기피하려는 편으로 기울어졌던 것은 자네 같은 명분과는 스스로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나와 그 명분이 다르다고? 내가 기피로 기울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네같이 민족 감정에서의 반발의식 때문이 아니라 공포에 있었어. 공포? 나가서 죽을는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어. 민족 감정의 발동은 제2차, 제3차적인 것이었어. 그야 누구나 그런 공포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나의 명분이란 쑥스럽고 대대한 거야. 여보게. 나는 그의 마음씨가 어쩌면 그렇게도 돌아갈는지 모르겠다는 다소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그의 그 말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으나 예와는 달리 그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진 데 대해 자신 있는 반발을 느끼며 공포감이 그래 어떻다는 거야. 그 자체 훌륭한 명분이지. 우리들이 느끼는 공포감에는 일본 애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들에게는 한 가닥의 의의도 발견될 수 없다는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어. 아니, 내 경우는 단순한 공포뿐이야. 단순한 공포감? 자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가? 그래, 자네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공포감을 이기기 위해 맹랑하게 자네의 목숨을 잃어도 좋단 말인가? 어떻게든 내 자신의 마음이 기피를 용서치 않아. 바보 같은 소리 좀 작작해. 나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바보인 것 같아. 그렇지만 마음이 그런 걸 하는 수 없지. 나는 속수무책으로 단정하고 내던지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 경우만은 자네의 그러한 결단에 공감이 안 가는 걸. 자네 그렇게 그 마음인가에 집착하다가 언젠가 자기 모순에 떨어져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의 그 말 따위로는 그의 얼굴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꾹 입을 다문 채 그는 그저 하숙방에 열려진 들창 너머로 손바닥만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런데 기피하기로 결심한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는 친척집이니 절간이니 두루 숨어 다니다가 지원 마감이 훨씬 지난 뒤에 형사에게 붙들려 하는 수 없이 지원을 강요당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초겨울의 어느 날 우스개나 만화감 같은 전송을 받으며 쑥스러운 일장기를 어깨에 가로맨 채 정이 든 고장의 조그만 정거장에서 기차를 타야 했다.
나는 다음해 봄에 중국 남경에서 그를 만났다. 거기서 함께 견습 사관으로서의 교육 훈련 과정을 끝낸 그와 나는 꼭 같이 일군 소위로 임관되어 각기 일선 부대로 배치되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심경으로 어떤 말을 나누고 헤어졌는지 이제는 그 기억이 희미하다. 군대라는 일종의 극한 상황에 던져진 그나 나는 하루하루 연이어 들이닥치는 고된 일과를 따라가는데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몰랐다. 당시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희구는 첫째 먹는 일이요. 둘째는 자는 일이었으니까. 성욕도 제3차적인 희구가 될 수 없이 전혀 망각된 욕구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다만 나는 그가 일선 부대에 배치되면 그놈의 마음인가 때문에 그가 지나치게 그 임무에 충실한 나머지 결과적으로는 개죽음이 되는 맹랑한 비운을 당할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며 그와 헤어졌던 것이라고 기억한다. 그런데 그 후 김재희의 마음은 나의 예상과는 달리 어수선한 갈등과 상충을 거친 뒤에 의외의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다. 그러한 경위를 일본의 패전 후 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살아서 제 고장으로 돌아온 김재희 자신으로부터 들었다. 북지 태원 가까운 일선 부대로 배치된 그는 처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도 충실한 소대장으로서 여러 차례의 소전투를 치러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군의 열세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전선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날이 패전 기운이 짙어가게 되자 일본군에 징집 편입된 소위 조선인 병사들은 틈을 타는 대로 1명, 2명 대열을 벗어나게 이르렀다. 부대를 탈주하여 중경을 지향하게 된 것이었다. 일본 제국군대에 충실한 육군 소위 김재희는 소대장이라는 직책 탓도 있어서 처음 조선인 병사들의 탈주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막아내는데 무진 애를 썼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조선인 병사들을 모아놓고 엄숙한 표정으로 탈주 절대 불가의 일장 훈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 오히려 착잡한 표정을 느낀 그는 그만 저도 모르게 허리에 찬 일본도를 쭉 빼어들었다고 한다. 만약 너희들 가운데서 탈주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 김제의 소위가 그냥 두지 않을 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빼어든 일본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망설였다. 곤혹의 일순이 지나자 그는 또 한 번 그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해괴한 몸부림을 치고 말았다. 높이 치켜들었던 일본도를 한 번 머리 위에서 휘두른 것이었다. 다음 순간 그는 확 눈앞에 검은 장막이 들이오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고는 당황히 빼어든 도신을 칼자루에 집어넣고 해산을 명해버렸다. 그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자리 안에서 전전했다. 그의 감겨진 안막에 새삼스러에 되살아오는 것은 조선인 병사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 아니라 그 눈동자에 담겨있는 분명한 조소의 빛이었다. 그 조소의 눈동자는 몹시도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충실한 일본군 소대장으로서의 그의 임무에 조금도 금이 가지는 않았다. 조소의 눈동자들을 뇌리에 되살리고 자기 임무에 대한 의야가 찰나적으로 허공을 나는 유성처럼 그의 마음속을 스쳐갈수록 그는 그러한 마음의 동요에 이기려고 무척 기를 썼다. 그런데 어느 날 철통 같은 탈주 방지의 저지선을 뚫고 조선인 병사 2명이 야음을 타다가 1명이 사살되고 1명이 붙들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김재희는 그들을 가엾게 생각하기보다 어리석다고 여기고 그와 같은 어리석은 탈주에 헤아릴 수 없는 노여움조차 느꼈다. 그런데 그러한 김재희의 마음을 완전히 건드린 것은 중대장의 한마디였다. 중대장은 자신만만한 얼굴에 약간의 노기를 띠며 그것은 좋은 본보기야. 아무도 여기서 탈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뇌골 속에 쳐넣어줘야 해. 탈주 절대 불가능. 그 소리를 들은 김재희의 머릿속에 일순 반항의 불꽃이 튀었다.
탈주 절대 불가능. 절대? 그럴까? 절대라. 누구도 절대로 탈주하지 못한다. 누구도. 물론 나 자신도. 그럴까? 그러한 자문자답이 그의 뇌리 속에서 반역의 검은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꾸물거리는 구렁이인 양 뒤틀렸다. 사흘 뒤 그는 영창 위병을 꿰어 모진 욕을 보고 거의 녹초가 되어버린 탈주자들을 영창에서 끌어내어 미리 대기케 하였던 중국인의 하마차에 태워 부대 주둔지의 바운더리를 벗어났던 것이다. 그는 안전지대에 이르러 일본군 군복을 벗어던지자 하마차 위에서 곶뼈를 그려준 채 한참 동안 턱을 들고 크게 웃어젖혔다는 것이다. 그 후 그는 일본의 패전으로 새로 편성된 광복군의 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일주일도 못 가서 아무에게 이렇다 할 한마디 말도 없이 그 광복군의 대열에서 벗어나 거의 거짓골로 혼자 상해까지 나와 귀국선을 타고 말았다.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자기 부하 가운데 한 명이 광복군을 팔아 무고한 교포에게서 얼마간의 금전을 갈취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종전 직후의 혼란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불상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그놈의 마음이라는 것이 남과 달리 어쩔 수 없는 절망감과 고독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 그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있던 그는 다음해 봄에 서울로 올라갔다. 얼마 후 내가 그를 뒤따르듯이 상경했을 때 그는 V신문사의 조사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조사부는 또 웬일이냐 했더니 사회부 기자를 몇 달 지내봤는데 때로는 형사질하는 느낌이 들어 자청하다시피 해서 조사부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수레였다. 나는 역시 자네답군 하고 그에게 흐뭇이 웃어 보였더니 그도 바보 같은 얼굴로 나를 건너보며 덤덤히 웃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6.25가 일어날 때까지 V신문사 조사부에 근무했다. 한편 나는 중학교 교원을 지내다가 실증이 나서 이렇다 할 뚜렷한 동기도 없이 6.25가 일어나기 1년 전 육군으로 뛰어들어갔는데 6.25를 당해 허겁지겁 후퇴해서 육군본부가 부산에까지 이동해 갔을 때 거기에서 김재희를 만났다. 김재희는 뜻밖에도 계급장 없는 군복을 걸치고 있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국사편참위원회에 밥탁을 댔다는 것이었다. 그는 걷어붙이고 나서야 했겠지만 이제 나이도 들어 30이 내일 모레인데다가 일본 군대 때의 경험에서 전투의 지휘관이 되어 남의 생명을 맞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또 없다는 것을 깨닫고부터는 도무지 두려워서 끼어들 엄두를 낼 수가 없다는 수레였다. 자기 혼자 죽고 살고 하는 것쯤이야 별일이 아닌데. 그는 그렇게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던 그가 2달도 못 가서 어디론지 그 자취를 감추어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계기는 이랬다. 당시에 S 국방장관이 육군본부의 장교와 장교급 문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 국가 초비상시에 모두 봉급을 반환하고 국가에 봉사하자는 일장 훈시를 폈는데 고급 장교들조차 무어라 입을 열어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데 일개 문관인 김재희가 벌떡 일어나서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의하면서 높은 양반들은 몰라도 우리들 같은 말단 문관으로서는 아무리 초비상시라 하더라도 봉급을 안 받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S 국방장관이 양미간을 찌푸린 것은 물론 감히 일개 문관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양심적인 악평을 받게 되어 숱한 눈총이 역겨워진 그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탓으로 장교대우의 문관인 그는 탈영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나는 그 후 수복된 평양거리에서 그를 만났는데 계급장 없는 허름한 군복 한 벌을 걸친 그는 자기는 탈영한 탓으로 이렇게 북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명백히 봉급 반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국방장관 앞이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것이 너무도 보기 민망스러워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고는 그렇지만 알고 보니 벌떡 일어서져 있기에 그대로는 주저앉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덧붙이며 덤덤히 웃는 것이었다. 나도 그러한 그에게 또 저도 모르게 일어나진 게로군 하고 농을 건네고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냉면집에서 쟁반을 나눈 그는 다음날 또 온다 간다 소리 없이 평양거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나는 그와 좀처럼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는데 4, 5년이 지나서부터 그의 이름을 자주 유력한 일간신문의 지면에서 볼 수 있었다. 부산 정치파동을 계기로 기계에 있는 독립지로서 이름난 S신문의 논설위원이라는 명색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 그가 그 좌표를 안정시킨 모양이군 하고 뇌까렸다. 그 후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탓으로 S신문을 애독하면서 사설의 행간에 어리는 그의 채취를 맡고는 그를 생각하곤 했다. 그런데 자유당 말기에 이르자 사설의 논조보다도 몇 갑절이나 신랄한 시론이 자주 그의 이름을 박아 나타나는 데는 친구로서 김재가 하는 자랑도 느낄 수 있었지만 한편 그와 정비례해서 커가는 걱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 당국의 언론 억제가 심해갈수록 그와 반비례해서 그의 논란의 옥타브는 높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나의 걱정은 기우에 끝나지 않고 그는 끝내 필화를 입고 며칠 경찰에 갇혔다 나와서 당국과 S신문사 간의 타협에 희생이 되어 신문사 간부들의 양해하에 일시 신문사를 물러나오고야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두 달 뒤 나는 허름한 빈대떡집에서 그와 약주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약주 몇 잔을 들이켜고 나서 어디 이번에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갈겨버린 것인가? 하고 빈정대듯이 물었더니 아니 하고 그는 한 손을 세차게 휘젓고 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남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정부 당국과 맞붙어 싸웠다고들 하지만 기실 나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운 거야. 하고 약주가 넘실거리는 대포잔을 들어 단숨에 쭉 들이켜는 것이었다. 언젠가 자네가 말하던 최대의 강적인 자기 자신과 말인가? 그렇지. 그는 꿀꺽 생침을 삼키고 나더니 난 손톱만큼도 자유당 정권에 대들 생각은 없었어. 논설위원이랍시고 신문사에 밥탁을 대고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언론이라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정치란 것은 어느 때 어디서나 더티게임이라고 접어두고 있었으니까 내가 뭐 기를 쓰고 나서려고 한 것은 아니야. 그럼? 게다가 나는 지난 10여 년간 학병이다 6.25다 하고 어정거린 탓으로 혼기를 놓쳤던 게 아닌가. 그런데 1년 전 우연한 기회에 어떤 여자와 알게 되었어. 그러니 언론인의 기계를 발휘한답시고 나섰다가 콩밥이라도 먹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 그리고 어디 나라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망하는 법인가? 사회라는 건 그저 그렁그렁한 과정을 밟아 발전하는 거지 뭔가. 그러니 싸우긴.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자 사설을 쓰는데도 어쩐지 그전과 다르게 되었어. 몸조심을 하게 되었단 말이야. 어쩌다 걸려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앞서니 붓을 요리조리 돌리게 될 수밖에.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미 다 써서 주필 책상 위에 갖다 놓은 사설의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 주필실로 들어가 조금 문장의 뉘앙스를 고쳐놓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오려는데 주필 영감이 안경을 너머로 나를 쳐다보며 흐뭇이 웃는 게 아닌가. 별 뜻이 있어서 그렇게 주필이 웃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나는 그러한 주필과 눈길을 섞고 나서 그만 도망치듯이 당황히 주필실을 나와버렸어. 그리고 한나절 곰곰 생각해봤지. 나 자신이 어쩌면 이렇게 대대하게 되었는가 하는 자책이 정말 밀물처럼 가슴에 밀어닥치더군. 그것이 내가 이름을 박아 실론을 쓰게 된 동길세. 자유당 정부가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옹졸해진 나 자신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쓰게 된 거야. 당국을 친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두들겨 친 거지.
일종의 자학이군. 글쎄, 자학이랄까. 나 자신이 미워서 그런 거지. 그런데 그는 길게 한번 술 냄새 섞인 한숨을 내쉬고 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남의 속도 모르고 이러니 저러니 나를 치켜 올리기도 하지만 우스갯감이지. 그러니 정녕 강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군. 뭐, 그 다 쑥스러운 거지. 그놈의 마음이란 게 탈일 뿐이지. 4.19 의거가 일어난 석 달 뒤, 그는 그간 사귀던 그 여자와 어느 예식장에서 아주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공교롭게도 그때 상을 당한 까닭에 거기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 후 길가에서 두세 번 부인을 동반한 그를 만나고 얼마 전 틈이 나서 그의 전셋집을 찾아갔더니 그는 아랫목에 앉아서 2살 난 아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 부인이 차려온 간소한 술상을 마주하고 한참 자커니 권커니 하다가 내가 농조로 어디 이제 강적은 없어졌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는 무연한 표정을 얼굴에 흘리며 이젠 저놈이 강적이야. 그런데 귀여운 것은 귀여운 거란 말이야. 하고 저만큼 부인의 무릎에 앉아있는 그 아들을 가리키고는 크게 팔짱을 끼면서 저놈 때문에 약고가 죽어있지만 이제 더 가만히 앉아서 참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또 자기 자신에게 반역하려나? 어디 재버릇 개 주겠나? 그리고 김재희와 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소리를 내어 웃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